아랫사람에게 존댓말을 쓰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위험하다. 이 문장 말이죠. 네. 처음 딱 들으면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보통은 뭐 예의 바르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고이병철 회장이 쓴 것으로 알려진 글에서는요, 이 상식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맞아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이 자료들의 핵심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존댓말을 단순히 예의의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고 조직을 움직이는 아주 강력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죠. 전략이요? 그냥 말투가 아니라? 네. 왜 이런 주장을 했는지 그 안에 숨겨진 5가지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아마 리더십에 대한 생각이 꽤 많이 바뀌실 수도 있습니다. 와, 이거 단순한 말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럼? 그럼요. 신뢰를 쌓는 법, 또 감정을 다스리는 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권위를 만드는 기술까지. 어쩌면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정의를 다시 내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주장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첫 장면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이병철 회장의 젊은 시절 경험에서 출발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글을 보면 스스로를 혈기왕성하고 세상 무서울 것 없던 사람으로 묘사해요. 하하, 그렇죠. 직원들한테 이거 해, 저거 가져와 이렇게 반말로 지시하는 게 뭐랄까 당연한 질서라고 믿었던 거죠. 맞아요. 그 시절엔 그게 리더십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요즘 시대였다면 아마 바로 꼰대 소리 듣기 딱 좋았을 겁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러다 그의 생각을 그냥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유명한 박 사장이요? 네, 경상도에서 작은 직물 공장을 운영하던 박 사장이라는 인물이죠. 공장은 작았지만 그가 만든 제품의 품질과 신뢰도는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고 해요. 뭔가 비결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회장이 직접 그 공장에 방문했을 때 본 장면 묘사가 정말 인상 깊어요. 어떤 장면이었죠? 보통 공장하면 기계 돌아가는 소리로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긴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고 조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 박 사장이 20살도 안 돼 보이는 아주 젊은 직원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김군, 수고하십니다. 이 부분 좀 봐주시겠습니까? 와, 자기 아들뻘? 어쩌면 손잡버린 직원한테요? 네. 그걸 본 젊은 이병철 회장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고 하죠. 저게 뭐지? 저렇게까지 예의를 차리는 건가? 아니면 저 사람이 약해서 그런 건가? 하고 혼란에 빠진 겁니다. 충분히 그럴 만하네요. 당시로서는 정말 충격적인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 궁금증이 풀리죠. 드디어. 박 사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존댓말을 쓰는 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 와. 그러면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딱 던지죠. 존댓말은 예의가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꾼 거군요. 네. 그렇죠. 아랫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는 순간 그 사람의 능력이나 아이디어는 둘째치고 마음과 신뢰부터 잃게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신뢰를 잃으면 결국 모든 걸 잃게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네. 이 경험 하나가 리더십에 대한 그의 관점을 그냥 180도 바꿔놓는 계기가 된 겁니다.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었네요. 그럼 이 전략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자료에 나온 첫 번째 가르침이 바로 이 부분과 연결되죠. 신뢰라는 무기에 대한 이야기요. 네, 아주 실감나는 예시가 하나 나옵니다. 한 회사에 있던 2명의 부장, 김 부장하고 이 부장 이야기인데요. 이 둘의 스타일이 정말 정반대입니다. 김 부장은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그런 옛날 상사 스타일이죠. 맞습니다. 목소리 크고 회의 때마다 소리 지르고 늘 반말로 이거 빨리 처리해! 이렇게 명령하는 사람. 직원들은 그를 무서워하지만 속으로는 따르지 않는 그런 타입이요. 아마 다들 주변에서 한 번쯤은 본 적 있는 인물일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이 부장은 존재감이 거의 없는 사람처럼 묘사돼요. 조용하고 심지어 막내 사원이나 복도를 청소하는 아주머니께도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깍듯하게 존댓말을 쓰죠. 그래서 처음에는 동료들 사이에서 저렇게 물러서야 어디 부장 노릇하겠나 이런 비아냥까지 들었다고 해요. 네, 약하다고 본 거죠. 그렇게 각자 다른 방식으로 팀을 이끌다가 회사에 엄청난 위기가 닥칩니다. 이때 드러나는 거군요. 네. 가장 중요한 거래처에서 납품이 조금 늦어졌다는 이유로 계약을 아예 끊겠다고 통보해온 거죠. 와, 이건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힐 만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이때 두 부장의 대응 방식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김 부장은 뭐 예상대로 직원들을 닥달하죠. 소리부터 질렀겠네요. 네, 전부 남아. 오늘 야근하고 주말에도 다 나와서 어떻게든 물건 만들어. 직원들은 마지못해 일하지만 글의 묘사를 보면 눈에 원망이 가득했다고 나와요. 억지로 하는 일에 능률이 오를 리가 없죠. 당연하죠. 마음이 떠났는데. 그런데 이 부장의 대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했나요? 그는 팀원들을 조용히 모아서는 화부터 내는 게 아니라 먼저 자기 잘못이라며 사과를 해요. 오, 그리고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지금 회사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와, 그 순간 분위기가 정말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팀원들이 너도 나도 부장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하면서 자발적으로 나선 거죠. 세상에. 결국 이 부장팀은요, 밤을 새워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서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반면 김 부장팀은 억지로 일하다 보니까 실수 연발에 품질 문제까지 터졌고요. 정말 드라마틱한 결과네요. 결국 평소에 존댓말이라는 태도로 차곡차곡 쌓아올린 그 신뢰라는 자산이 결정적인 위기 순간에 그 어떤 고함이나 명령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진정한 강함은 목소리 크기가 아니라는 걸 제대로 보여주는 일화죠. 와,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더 흥미로운 지점이 나와요. 뭔가요? 두 번째 가르침인데 바로 감정 통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글에서는 존댓말을 쓰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예측할 수 없어서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위험하다요. 그 표현이 좀 도발적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일본 오사카 공장의 다나카 사장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도 이 부장처럼 아주 조용하고 표정 변화가 거의 없는 인물로 묘사돼요. 하지만 그가 운영하는 공장의 품질은 일본 최고로 인정받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직원이 아주 큰 실수를 저질러서 공장 라인 전체를 멈춰버리는 사고가 터집니다. 와, 이거는 뭐 수억 원의 손해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야말로 직원은 얼굴이 사약해 질리고 주변 사람들은 전부 숨을 죽이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보통의 사장이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당장 멱살이라도 잡혔을지 모르죠. 네, 그런데 다나카 사장의 반응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그는 그 직원에게 천천히 다가가서 화를 내는 대신에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요. 괜찮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어디가 잘못됐는지 함께 봅시다. 와, 그 상황에서요. 저 같아도 불호령을 예상했을 텐데 저렇게나 하면 오히려 더 무서울 것 같은데요? 하하, 그렇죠. 대체 왜 저렇게 대응한 걸까요? 바로 그게 다나카 사장의 철학이 담겨 있는 행동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요. 화를 내고 감정을 드러낼수록 일이 더 꼬이고 상황이 악화되는 걸 여러 번 경험했다고 해요. 리더의 분노가 만드는 두려움이 직원들의 창의성을 죽이고 또 다른 실수를 숨기게 만들어서 결국 더 큰 재앙을 불러온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감정을 통제하는 그 고요함이 오히려 문제 해결에는 더 효과적이다. 이 말이군요. 정확합니다. 실수로 한 직원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고 주변 동료들도 그걸 보면서 배우게 되고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약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감정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그 통제력이 신뢰를 만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위험함이란 게 위협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상대가 그 속을 알 수 없어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예측 불가능한 강함을 의미하는 거죠. 와, 정말 깊은 뜻이 있었네요. 이 감정 통제와 존댓말이 만들어내는 힘이 또 다른 효과로 이어진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거리감에 대한 이야기죠. 솔직히 요즘 리더십은 뭐 수평적이고 친구 같은 관계를 강조하는데 이 글은 오히려 적절한 거리가 건의를 만든다고 주장해서 좀 의외였습니다. 네, 아주 역설적인 주장이라 흥미로운 부분이죠. 이걸 설명하기 위해 또 두 명의 사장이 비교되는데요. 한 명은 직원들과 반말로 농담 따먹게 하면서 형 동생처럼 지내는 정 사장입니다. 겉보기엔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좋아 보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정작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터집니다. 평소에 너무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사장의 말이 무게감 없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 편해져서요. 네. 직원들이 에이, 사장님 그건 좀 아닌데요? 하면서 쉽게 그의 의견에 반박하고
리더십이 서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반면 최 사장은 누구에게나 존댓말을 쓰면서 의식적으로 거리를 유지합니다. 네. 직원들은 그를 대할 때 약간의 긴장감을 느끼지만 그건 공포가 아니라 존경심에서 비롯된 긴장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 사장이 어떤 지시를 내리면 직원들은 토를 달기보다 일단 그 지시를 신뢰하고 즉각 실행에 옮기죠. 그 결과 회사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존댓말로 만들어지는 그 거리감이 상대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존중하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의미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존중이 리더의 권위를 지켜주는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되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존중과 권위가 결국 조직에 엄청난 기회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 네 번째 가르침입니다. 아, 기회로까지 연결이 되는군요. 네. 유능한 인재였던 송 기사를 영입한 일화가 이 주장을 완벽하게 뒷받침하죠. 아, 1960년대 초 아직 회사가 작고 어려웠을 때 이야기죠. 맞습니다. 일본 유학까지 다녀온 최고의 엔지니어를 영입하고 싶은데 다른 대기업들이 훨씬 더 좋은 연봉과 조건을 제시하는 누가 봐도 불리한 게임이었잖아요. 그렇죠. 돈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었죠. 그래서 이병철 회장은 송 기사를 만나서 돈이나 직책 대신 다른 것을 약속합니다. 뭘 약속했죠? 그는 솔직하게 회사의 부족한 점을 다 인정하고 딱 한 가지를 약속하죠. 바로 존중입니다. 존중. 제가 월급을 많이 드릴 수는 없지만 선생님의 기술과 지식을 존중하고 함께 일하는 파트너로 대하겠습니다. 그것만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합니다. 결국 송 기사가 그 회사를 선택했는데 그 이유가 정말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네, 뭐라고 했죠? 다른 회사 사장들은 저를 보자마자 자네, 송군 하면서 반말로 하대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저를 한 명의 전문가로 존중해 주셨습니다. 제게는 돈보다 그 존중이 더 중요합니다. 와, 한 사람의 진심 어린 태도가 최고의 인재를 얻는 결정적인 열쇠가 된 순간이죠. 폭발시켜서 조직 전체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기회를 가져다 준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사례입니다. 신뢰, 감정 통제, 권위, 기회까지. 와, 존댓말이라는 하나의 태도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파생된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그쵸. 이제 마지막 5번째 가르침으로 가보죠. 이건 스케일이 더 커지는 이야기인데요. 유산에 대한 것이라고요? 네. 앞선 네 가지가 한 리더의 기술에 가깝다면 마지막은 그 기술이 어떻게 세대를 넘어 살아남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즉, 존중의 문화를 유산으로 남기는 것에 대한 통찰이죠. 그래서는 100년이 넘은 한 장수 기업을 방문했던 경험을 소개합니다. 그 회사에 갔더니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고 하죠. 네, 사장부터 이제 막 입사한 막내 사원까지 나이나 직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서로에게 깍듯하게 존댓말을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와, 모두가요? 네. 이게 그냥 캠페인 같은 게 아니라 그냥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 비결이 창업주가 세운 단 하나의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원칙이었나요? 사람을 존중하는 자만이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이 철학이 100년 동안 모든 구성원에게 유산처럼 전해져 내려온 겁니다. 와, 100년 동안? 현재 사장이 들려준 개인적인 경험담이 정말 뭉클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자신이 20살 신입사원이었을 때 복도에서 마주친 당시 회장님이 먼저 다가와 수고하십니다 하고 존댓말을 건넸다는 거예요. 신입사원한테요. 네, 그 순간 엄청난 감동과 함께 나도 언젠가 저렇게 사람을 존중하는 리더가 되어야겠다고 뼛속 깊이 다짐했다는 이야기. 그 일화가 모든 걸 설명해 주네요. 돈이나 건물 같은 물질적 유산은 나누면 줄어들고 쓰면 사라지지만 이 존중의 문화라는 정신적 유산은요. 다음 세대로 전달되고 퍼져나갈수록 오히려 더 강해지고 단단해진다는 것. 맞아요. 한 사람의 태도가 결국 영원히 살아남는 조직의 DNA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처음에 들었던 존댓말 쓰는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는 문장의 의미가 이제야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 위험한 사람이란 조용한 존댓말로 신뢰라는 무기를 얻고 감정을 완벽히 통제하며 적절한 거리감으로 권위를 세우고 존중의 태도로 최고의 기회를 끌어당기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을 문화라는 유산으로 남기는 사람을 뜻하는 거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5가지 가르침을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무기, 둘째는 감정을 다스리는 통제력,
네. 셋째는 권위를 세우는 거리감, 넷째는 기회를 만드는 존중, 그리고 마지막은 세대를 잇는 문화라는 유산. 이 5가지가 합쳐져서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조용하지만 가장 강한 리더를 만드는 거죠. 이 글의 마지막은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끝납니다. 그 질문을 오늘 저희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도 그대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큰 소리로 명령하며 당장의 복종을 얻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조용한 존댓말로 평생의 신뢰를 쌓는 사람입니까?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아, 좋네요. 하지만 이 존댓말로 상징되는 존중의 태도를 꼭 아랫사람에게만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 이걸 직장 동료, 내 가족, 혹은 내일 마주치는 가게 점원에게까지 확장한다면 내 주변의 관계와 내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와, 어쩌면 이건 리더십의 기술을 넘어 타인을 대하는 우리 자신의 근본적인 태도에 대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